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3년 가을도 곧 막을 내리고 겨울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인생도 10대의 사춘기를 지나서 어느덧 인생의 가을인 갱년기에 접어들죠. 갱춘기, 갱년기와 사춘기를 합친 중년의 사춘기라는 뜻인데요. 한자로 다시 갱년기를 갱춘기로. 오늘은 갱년기를 갱춘기로 만드는 두 가지 힘, 머슬 바이옴과 호르몬 균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시자 의학 박사님이시죠. 박민수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예. 바깥에는 오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이제 삭풍이라고 하는데, 우리 리더님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주 밝은 모습으로 이제 인사 나누고 보니까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갱춘기, 우리 사춘기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10대의 시기인데 또 약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해서 조금 이제 뭐 이걸 잘 조절해야 된다. 잘못 조절하면 또 큰일 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갱춘기는 금방 우리 사회자분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가을에 이제 봄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러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갱년기가 되었으면 특히 우리 중년 여성분들은 나의 젊음은 끝이 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제 강의를 듣고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죠. 갱춘기는 뭐냐 하면 새로운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을 갱신한다. 저기 이제 두 번째 봄을 이제 가져온다는 거거든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갱년기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 의학적으로 처음 이제 사용되었을 때는 불과 우리 인간의 이제 평균 수명이 50에서 60세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갱년기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에서 거의 정리하는 단계였죠.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정확하게 이제 갱년기를 맞이하는 시기는 우리 인생의 딱 절반이거든요. 절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 리더님들이 어떻게 보면 앞에 절반의 시기는 일을 하고 살아남고 가정을 돌보고 뭔가 어떤 생존하기 위해서 지냈다고 한다면 이제 갱춘기로 맞이하는 이제 50세부터는 자기 인생을 즐기고 완성하고 꽃 피우는 그런 어떤 시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가정학과 전문의로서 지금 제가 여기 있는 데가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가정학과 의원의 수액실 한 곳을 이제 개조한 이제 서재 아니면 방송국, 유튜브 방송국 같은 곳인데 이곳에 앉아서 이제 저 밖에 병원에서 한 십몇 년 동안 진료를 하다 보면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 수많은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진짜 십몇 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더 건강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몇 년 사이에 진짜 말 그대로 폭풍노화, 노화의 이제 태풍을 이제 맞이하신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쭉 살펴보면서 또 이제 과학적으로 정리해보면서 어떤 차이들이 역노화, 그러니까 남들은 노화가 되고 있는데 자기는 노화를 되돌리는 역노화, 그리고 갱춘기로 가는 사람들이죠. 노화를 리버스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노화의 가운데서 노화의 태풍, 가속 노화를 맞이해버린 그 세월이 그래도 맞았다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두 가지 주제, 머슬 바이옴과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머슬 바이옴은 딱 듣는 순간 뭔가 알겠죠, 리더인데. 어떤 개념의 합성 같아요. 머슬, 근육과, 그 다음에 바이옴, 마이크로 바이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머슬 바이옴이라는 단어를 오늘 머릿속에 하나 집어넣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르몬은 이제 우리가 갱년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갱년기가 이제 갱춘기가 되려면 갱년기 때는 어쩔 수 없이 성호르몬, 그러니까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호르몬을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호르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호르몬의 재료라고 할 수 있는 DHEA가 있고 우리 호르몬의 조절자 노력을 하고 있는 가바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했고 이제 우리 리더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애들한테만 논다고 알고는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봤더니 90세 100세까지 노는 호르몬, 평생 나를 성장시켜주는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못지않게 강력한
황산화 능력, 그러니까 젊음의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자, 그래서 머슬 바이옴, 근육과 장은 연결되어 있다. 자, 여기서 근육은 몸에 있는 근육도 있지만 알고 보면 이 뇌도 근육이거든요. 머슬 바이옴. 그 다음에 호르몬을 내 몸에서 재창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제2의 갱년기를 이제 갱춘기로 만드는 그런 전략을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슬 바이옴과 호르몬 균형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보십시오. 갱년기는 이제 뭐냐면 완경을 전후한 10년간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들 같은 경우, 남성들은 조금 천천히 오기도 해요. 여성들은 40대 초반부터 50대 중반까지를 이제 갱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갱년기의 어떤 스펙트럼 역시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40대부터 시작해서 50대, 60대가 지나서까지 이 갱년기를 지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호르몬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폭풍노도,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인데 이 시기를 또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그리고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고 있지만 에스트로겐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몸속에 남아있는 에스트로겐을 재활성화시키는, 그래서 그걸 에스트로겐 수용체 개념이라고 하는데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문을 여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연관되고 있죠. 자,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파란색이 이제 남성 호르몬이죠. 남성 호르몬이 되게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서서히 줄어들죠. 테스토스테론. 근데 에스트로겐은 우리가 40대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한 50세를 전후해서 확 떨어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갱년기 증상이라는 달갑지 않은, 왜냐하면 우리가 서서히 떨어지면 적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호르몬 저하벽이 확 오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급격하게 오죠. 주로 이제 많이 오는 증상이 혈관 증상. 갱년기의 혈관 대표적인 증상이 뭐가 있죠? 얼굴 홍조,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리고, 땀이 나고, 그 다음에 심리적 증상이 있습니다. 우울해지고, 잠이 안 오고, 예, 약간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지나가면서는 이제 구조적 변화를 좀 일으키죠. 뼈라든지 근육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자, 그래서 갱년기의 정의는 완경을 준한 10년간.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 강의 들으시는 우리 리듬 중에서 갱년기를 이미 지나신 분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지나시고 계신 분들도 있고, 맞이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갱년기를 전후한 시기에서 아무도, 그러니까 70세, 80세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완벽한 완경, 그러니까 갱년기의 완성을 위한 과제는 남아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100세까지 젊음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완경 전후의 생애 길이, 그러니까 완경 전과 완경 후의 생애 길이가 같거나 50대 5, 오히려 이제 완경 전보다 완경 후가 더 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리더님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는 동안 인류의 최대 수명이 130년까지, 130세까지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대가 실제로 도래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AI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인공장기 기술, 세포 재생 기술, 유전자 조작 기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우리 의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수명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갱년기 때 다가오는 큰 변화들을 슬기롭게 잘 넘겨서 우리 신체의 회복성, 탄력성, 자연 어떤 지구력, 자연 회복성을 잘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갱년기 때 하락하는 세 개가 있는데요. 갱년기의 3대 하락을 잘 방어해야지 행복한 완경이 완성이 되고, 어떻게 보면 완경 이후 더 길어진, 지금까지 살아온 시절보다 더 긴 완경 이후의 삶이 골든 라이프가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호르몬의 불균형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성호르몬이 감퇴합니다.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반대로 해서 성장 호르몬,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DHEA라든지 멜라토닌 같은 그런 호르몬들은 남아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화에 이제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제 영노화에서 천천히 노화하면서 젊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급속 노화하는 사람인데, 이 부분이 이제 호르몬의 불균형과 관계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신체 구성의 부조화가 일어나죠.
갱년기를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염증이 늘어납니다. 염증이 늘어나는 것,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장 지방은 염증이다. 그래서 나이살은 점점 늘어나는데 코는 줄어들죠. 자, 코 중에 대표적인 게 근육.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뼈. 그 다음에 관절의 연골. 이런 부분들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유지하는 전략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지금 후생유전학.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학. 부모로부터 받은 건데,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는 바꾸기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태어나서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는, 최근에 이제 학문 경향이 후생유전학인데, 그 후생유전학의 선봉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마이크로바이오타 플러스 게놈. 그래서 미생물과 유전자 합성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노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인차 굉장히 커요. 제가 저희 병원에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해보면, 잘 관리하신 분은 진짜 8대2가 있습니다. 9대1도 있고요. 근데 9대1이 바람직한 건 아니죠. 8대2의 황금 비율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관리가 진짜 안 되신 분들은 2대8, 유해균 8, 그렇게 굉장히 심각한 경우까지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노화는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균주가 줄어들어요. 보통 우리가 20종 이상이 조화롭게 유니버스를 이루면서 있어야 되는데 그 균주가 굉장히 줄어들고, 자, 그 줄어드는 균주 중에서 유해균은 그러니까 균의 종류는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유해균은 늘어나고 유익균은 줄어듭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방어할 수 있느냐. 그게 행복 환경의 완성인데, 자, 우리 리더님들, 제 강의를 계속 들어서 알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리더님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알아나가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근감소증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이살 증가하는 거는 이전부터 있었던 경향이에요. 근데 비례해가지고 근감소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평균 수명이 많아지는 거겠죠.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살리는 의학적인 기술 자체. 그래서 의학기술은 굉장히 발전하거든요. 의학기술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프고 다치고 죽어갈 때 그걸 살리는 기술인데 그런 굉장히 발전했지만 우리가 근육을 늘리고 나이살을 줄이고 그다음에 인지 능력을 유지하고 그런 거는 건강하기거든요. 근데 건강하게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의 어떤 노력들은 늘어나는 건강 정보에 비례해서 굉장히 더디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건강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리더님들도 어떻게 보면 이전 10년, 20년의 사람들에 비하면 그냥 박사예요. 의학 박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실천해서 실제로 변화를 일으켜내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근감소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WHO에서는 근감소증은 상태가 아니라 질병이다. 그래서 비만, 당뇨, 치매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대표적인 팬데믹, 현대적인 질환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근감소증이 늘어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왼쪽이죠.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줄어들면 이게 성호르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근육을 유지하는 데 있어요. 조금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 조금 죄송하지만,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은 우리 인간이 태아를 낳았을 때 그걸 유지해야 되잖아요. 유지할 수 있게 하려면 근육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떨어지면서 이제 근육의 힘이 빠지는 거죠. 자, 근육이 줄어드는 게 근감소증의 가장 큰 영향이고, 지금 우리나라는 진짜 근감소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노화가 되는데 갱년기 이후에 본격화된다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노란색들은 이 노란색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유익균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클로스트리움이라고 해서 유해균이에요.
유익균하고 유해균이 이렇게 유익균은 줄어들고 유해균은 늘어나면서 이게 어느 사이에 크로스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가 일어났을 때 장의 노화가 본격화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노화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피도박테리움의 출현 빈도가 감소하고 클로스트리움이라는 유해균이 늘어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죠. 퍼미키티스라고 하는 비만균은 늘어나고, 이것 자체가 또 비만 나이살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고, 박테로이데테스라고 하는 나이신균은 또 줄어드는 그런 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근데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자, 호르몬과 장이 같이 떨어집니다. 완경 이후에 그 마이크로바이옴도 떨어지지만 호르몬의 기능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잘 살펴보면 호르몬 겉 엑시스. 자, 다시 이야기하면 호르몬 장축이 있어요. 호르몬의 기능이 확 떨어진 사람들 보면 장의 기능도 같이 떨어지고요. 장의 기능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 호르몬이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언스테이블한, 불안정한 것들을 또 막아주는 힘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잘,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호르몬은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제어해야 되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몸에 신호가 굉장히 많이 온다는 거죠. 자기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뭐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변 보는 습관. 변을 볼 때 얼마나 쾌변을 보느냐. 변비가 있느냐. 그죠? 변을 규칙적으로 보느냐. 그리고 변의 모양이 어떠냐. 변의 색깔이 어떠냐. 황금빛의 바나나처럼 모양이 잘 만들어지는 변을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 그런 것들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해주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엄마, 난자하고 정자가 만나서 우리가 뱃속에서 이제 수정이 되고 나면 태아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태아는 이제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우리 신체 기관으로 분화가 되거든요. 자, 내배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아의 제일 안쪽에 있는 배엽이죠. 내배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두 가지 조직이 바로 뭐죠? 장하고 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장은 제2의 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똑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장하고 뇌는 기운이 같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장에서 수없이 많은 호르몬들의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도 있고요. 장에서 대부분 만들어지는 호르몬 아시죠? 세로토닌.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이 머리의 문제인데 이 머리의 문제의 상당 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장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히포크라테스가 식약동원, 그 사람이 먹는 것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 그 사람이 먹는 것이 그 사람이다 이야기했던 게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음식을 통해서 장을 경유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식욕 조절이 어려운 이유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식욕은 뇌에서 느끼는 거죠. 자, 내가 스트레스 받았어. 식욕을 조절하기 싫어. 식욕이 조절이 안 돼. 그럼 바로 장에다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이제 거기에 취약한 거, 뭔가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면 기분이 우울하고 뭔가를 먹고 싶고 막 미친 듯이 먹고 싶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생리적 허기와 심리적 허기가 있어요. 생리적 허기는 살기 위한 허기입니다. 배가 비었으니까 그거를 먹어야 된다는 게 생리적 허기인데 심리적 허기는 뭐냐 하면 배가 비지 않았는데도 먹을 때가 아닌데도 그 먹는 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죠. 자, 이게 다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는 장내축. 장은 제2의 뇌라는, 뇌는 또 제2의 장이죠. 이런 부분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분 그렇다고 이제 저는 뇌 독립성을 무조건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뇌는 굉장히 독립적인 조직이지만 우리 리더님들이 뇌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100세까지 잘 살기 위해서는 뇌를 잘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행복하게, 감정도 조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똑똑하게, 영리하게, 인지기능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장을 잘 관리하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10% 20% 더 우월하기 위해서 더 똑똑하고
더 감정을 조절 잘하고, 그다음 남에게 그런 말이 있죠.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그 기분이 처진다고 해서 그게 자기 삶에 너무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데 있어서는 내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지금 어떤 음식을 먹을까? 그리고 같은 음식을 먹을 때도 어떻게 먹을지. 그리고 저는 이제 요즘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식을 드실 때 좀 이렇게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 행복한 건 아니죠, 그죠? 좋은 음식을 맛있게 즐거운 분위기에서 잘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어떤 건강에 관리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역노화, 노화를 막아내는,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속 노화가 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가속 노화는 뭐냐 하면 남들보다 빠르게, 아니면 어느 순간에 그냥 노화가 집중적으로 확 와버리는 거예요. 그 저희 병원에도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원장님, 딱 정확하게 그분들 저한테 이야기해요. 제가 3년 전부터 너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10년은 늙은 것 같아요. 제가 5년 전부터 노화가 진행된 것 같아요. 딱 알고 있거든요. 자, 이 가속노화는 그 시점을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알아요. 근데 가속노화의 주범으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염증노화입니다. 인플라메이징. 그 염증들 자체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공격하고 훼손시키고 DNA를 파괴시킨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관여되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활성산소 이론,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거. 약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살펴봤을 때는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되면 염증이 우리 몸을 공격한다는 건데 뭐죠? 근감소증. 그 다음에 디스바이오시스. 이거는 뭐냐 하면 바이오시스는 그 장내 세균 균형입니다. 디스. 장내 세균 균형의 파괴. 그 다음에 호르몬 노화. 자, 그래서 우리 장은 염증과 항염증의 전장터입니다. 최근에 배 아픈 사람 너무 많아요. 리더님들 중에도 최근에 장염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배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고 소화불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소화불량도 무조건 우습게 넘어가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소화불량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장을 망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될 수도 있죠. 두 번째, 근육과 호르몬은 우리 몸을 잡아주는 균형자입니다. 자, 근육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완충막,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호르몬은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몸의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항상성을 잡아주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항염증 방어기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육 마이크로바이옴, 호르몬의 균형이 깨어지면 우리 몸은 만성염증 범벅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건강 수명을 갉아먹는 가속노화가 올 거냐? 그 가속노화의 위기를 잘 막아내고 건강한 백세를 맞이할 거냐가 바로 이 갱년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10년에 달려있고, 지금 이 갱년기는 우리 젊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세가 지난 10년, 20년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가속노화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탄성이 무너져 오랜 시간 잘못된 방향으로 삶이 뿌리내려 노화 속도가 빨라진 가속노화라는 굴레에 올라탄 환자처럼 노화 연구에서 가속노화는 숫자 나이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유의미하게 많아진 현상.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달력 나이, 주민등록 나이는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같은 50살이라고 하더라도 70살의 생체 나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40살의 생체 나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둘 차이는 벌써 30년간의 갭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머슬 마이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후생유전학이고 후생유전학은 뭐냐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는 바꿀 수 없다는 게 통설이었지만 우리가 잘 알아보니까 이후의 어떤 생활습관, 나의 선택을 통해서 유전자의 변형, 유전자에 미치는 어떤 발현 자체에 미치는 영향들을 굉장히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 그 부분에서 주요하게 이제 제시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죠. 미국의 제프리 고든 워싱턴대 교수가 네이처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잡지죠. 이게 발표되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렇게 했는데 어떤 거냐면요.
정상 체중의 지에게 뚱뚱한 사람, 의 변에서 채취한 뚱뚱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세균을 넣었더니 그 지에게 지가 뚱뚱해졌다는 거죠. 자, 이 종을 건너서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대2가 황금 비율입니다. 9대1, 10대0 가고 싶다. 물론 이제 그렇게 가기도 거의 불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검사를 해보면 6대4 정도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장이 점점 노화가 돼요. 8대2 정도가 돼야지 그 이가 끊임없이 팔의 유익균을 훈련을 시키고 견제를 시키면서 마이크로바이옴, 정상균, 유익균 자체가 굉장히 생명력을 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이크로바이옴의 4대 기능은 우리 리더님들은 확실하게 인지하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속에는 100조 개가 넘는 장내 세균이 있는데 이 장내 세균의 기능은 4가지다. 첫 번째, 음식이 들어오면 음식을 잘 발효시켜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영양 결핍, 알갱이였던 영양소는 부족해지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만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의 불균형, 영양의 결핍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이게 코팅을 잘 해가지고 장을 잘 음식이 지나가게, 음식이 부드럽게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지면 복통, 변비, 설사 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눈을 강조하는 선택적 배제. 장에 있는 유익균이 먼저 장점막을 잘 보호를 하고 덮어 사가지고 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장점막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와 방어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장점막이 고장이 났을 때 그거를 복구하고 수리하는 수리공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4대 기능, 발효, 흡수, 운동과 완충, 보호와 방어, 복구와 재생입니다. 그래서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장 안에, 소장 안에 장내 세균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지내게 되면 체온이 굉장히 늘어난 질환이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가민성 대장 증후군, 소화불량, 복부 가스 팽만의 원인의 상당수가 이거일 것 같아요. 소장의 세균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정식하게 되면 소장에 있는 세균들은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빵빵해지는 거예요. 배가 빵빵하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소화제를 먹어도 이게 내려가지 않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소장에 세균이 적정량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 이상 있다. 그래서 소장 세균 가다 증식. 15. Small Intestinal Bacterial Overgrowth. 자, 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요. 소화불량.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 소장으로 내려가니까 유해균이 많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에 어떤 위산의 기능이 약화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50살이 넘어가면 위산 가다보다는 점점 늘어난 게 뭐냐면 위염 해가지고 미축성 위염. 위산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위산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음식물을 잘 분해도 못 시키고 살균도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균이 소장에는 거의 없어야 되는데 이게 범람한다는 거죠. 자, 더 심각한 문제는 대장이죠. 대장에는 이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밀리미터당 100억 개 이상의 한 공간에 100억 개 이상의 장내 세균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유해균이 득세를 하게 되면 유익균이 아까 제가 어떻게 된댔죠? 장점막을 선택적 배제, 보호와 방어를 한다고 했죠. 유익균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 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들이 장점막을 뚫지 못하고 영양소만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유익균의 기능이 떨어져서 이게 벌거벗어지면 장 안에 있는 독소들이 장점막을 다 공격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면 장에 뭐가 망가지냐면 선택적 투과성. 장이 아무거나 통과시키는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퍼미어빌리티라고 하거든요. 삼투압과 같은 개념인데 퍼미어빌리티가 약해져 가지고 영양분은 물론이고 영양분은 오히려 이때는 잘 흡수를 못해요. 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장점막을 뚫고 우리 몸을 다 퍼지기 때문에 이게 만성염증의 진원지가 된다는 겁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그런지 장점막이 어떤 분들이 더 약해지는 보니까 유익균이 줄어드는 분들인데 플러스 알파에서 술을 많이 드시거나 진통소염제를 장기간 사용하거나 과도한 당 섭취를 하거나 항생제를 남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장점막을 뚫은 당연히 그런 염증들은 어디를 타고 우리 몸으로 퍼지게 됩니까? 혈관을 타고 퍼지게 되니까 혈관 안에 염증이 쌓이는 거예요. 자, 이 혈관의 노화는 10대부터 서서히 시작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원장님, 저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도 없는데 이번에 건강검진 했더니 혈관이 되게 안 좋다고 나왔습니다. 그분을 살펴봤더니 근육이 부족하고 장이 안 좋아요. 장이 어떻게 보면 혈관의 염증의 전파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제 강의를 듣는 리더님들은 알츠하이머 치매 못지않게 이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혈관성 치매라는 건 뭐냐면요, 미리 뇌졸중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치매하고 똑같은 양상을 보이는 건데, 자, 이 부분에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당연히 이제 원인이 되지만 장에서 나오는 유독물질, 장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염증 물질 중에 하나가 리포다당류라는 게 있어요. 자, 리포다당류가 어디서 많이 발견됐냐면 치매 환자의 뇌세포에서 정상인보다 훨씬 더 많이 발견되더라. 자, 그래서 이 치매를, 알츠하이머 치매를 우리가 원인을 모른다고 하는 게 지금은 과학적인 정설입니다. 그리고 이 리포다당류가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켰다고 우리가 무조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치매 환자의 뇌에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것을 봤을 때는 치매에 있는 뇌세포의 폐하, 뇌세포의 퇴행, 알츠하이머성 변화에 이 장에서 나온 리포다당류라는 염증 물질. 이건 리포다당류는 뭐냐면요. 리포는 뭐냐면 지방입니다. 지방. 고지방식이, 특히 트랜스 지방, 가공지방 같은 거. 그 다음에 다당류 할 때 다당류는 당이죠. 당 중에서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가공된 지방하고 정제된 탄수화물이 이렇게 만나면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염증 물질이 되고, 이 염증 물질이 어떻게 되냐면 혈관 속에서 면역계 반응을 일으키면서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켜요. 자기를 스스로 공격하게 하는. 자, 이런 부분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불균형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렇게 장누수 정원의 자간 진단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뭐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이게 가비수대장 증후군하고 약간 비슷해요. 설사 자주 한다. 쉬어도 너무 피곤하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염증이 자꾸 생긴다. 알레르기 질환이 하나도 발생한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주의결핍 장애가 심는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병원에 이제 피부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피부 건조증, 그다음에 알 수 없는 피부의 뻐럭지, 그다음 피부의 발진,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장 관련된 어떤 치료들,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조금 해줬을 때 상당 부분 호전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주의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루푸스, 췌강질병, 코론병 같은 자가면역질환은 당연히 자가면역질환이죠. 자가면역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자체가 아까 제가 만성염증이 우리 몸에 퍼지게 되면, 자, 만성염증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자, 우리 몸에 염증이 많다. 염증이 많으면 우리 몸에서 제일 고생하는 세포가 뭐겠어요? 면역세포겠죠. 면역세포의 역할은 이 염증 물질을 제거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4시간 염증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면역세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4시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성염증이 그렇게 해서 무섭습니다. 그러면 쉬지 못하는 면역세포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정신이 없겠죠. 지치고 피곤하고 정신이 없겠죠. 우리가 정신이 없을 때 잘 하는 실수가 뭐예요? 긴가 민가 잘 모르잖아요. 자, 이렇게 만성염증 세포에 있을 때 면역세포가 이게 우리 편인지 나쁜 편인지를 몰라가지고 우리 편을 나쁜 편으로 생각하고 공격하게 되는 뭐가 된다는 거죠? 자가면역 상태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살펴보면 코로나 우울증 환자가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알았던 분들 중에 한 5%, 10% 이상 된다는 리포트가 있는데요. 뭐 소소하게는 굉장히 오래가는 기침, 아니면 체중 감량이 잘 회복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월경이 좀 바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침을 한다든지 브레인 포거, 머리가 멍한 그런 코로나 우울증 환자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 대표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분들, 당연히 이제 면역계가 나쁘니까 그렇고요. 근육이 감소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육이 감소된 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마이크로 근육에서는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염증을 제거하는 단백질 나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마이오카인. 두 번째, 우리 근육을 만드는 거는 아미노산이 만들거든요. 아미노산 풀에서 근육을 만드는 대로 아미노산을 동원을 시키는데 근육이 부족해지면 이 아미노산 풀을 대부분이 지금 근육 만드는 데 보내는데 이 아미노산 풀에서는 또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효소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면역 항체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근육이 부족하니까 근육 만드는데 그런 군대가 다 가버리니까 면역 항체를 만드는데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이 굉장히 대표적인 그림인데, 자, 왼쪽이 장이고, 오른쪽이 근육이죠. 자, 이 근육의 문을 열어주는 대표적인 게, 바로, 숏체인 패티애시드라고 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드는 유인물질입니다. 이 유인물질이 풍부한 사람들은 근육의 문을 잘 열어줘가지고 영양소를 이 안에 잘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운동해도, 선생님,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만날 단백질도 열심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근육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거는 뭐냐면 근육의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근육의 문이 닫혀서 근육을 먹여 살려야 되는 영양소가 잘 못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 분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인슐린 기능이 안 좋은 분들.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면 문을 못 열어요. 두 번째, 장이 좋지 않으면 숏체인 패티애시드라는 게 이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글루트포 문을 못 열어준다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미노산 풀, 근육이 부족하면 이 아미노산 풀이 근육을 만드는데도 급급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호르몬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아미노산 풀이 고갈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또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요. 아미노산 풀이 부족해지면 이 아미노산 풀을 채우기 위해서 근육을 분해시켜서 이쪽으로 보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어떤 분들이 아미노산 풀이 쇼티지, 이렇게 계속 부족한 상태가 되느냐를 봤더니 단백질을 잘 먹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근육에서 아미노산 풀로 이렇게 당길 때 그 작용이 제일 많이 난 게 운동할 때입니다. 자, 운동을 우리가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데 단백질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아미노산 풀에서 근육으로 가다가 다시 근육에서 아미노산 풀로 아미노산이 분해돼서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살 빼기 위해서 운동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운동할 때 반드시 적절한 단백질을 공급하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운동하기 전에 통곡 비스켓이나 우유를 한 컵을 먹든지 그리고 운동하면서 계란 같은 거. 만약에 오늘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내가 조금 근육 운동을 하겠다. 그럴 때는 삶은 계란 하나라도 반드시 먹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살 빼기에 운동하지 말고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운동하자.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근력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근력 운동을 할 때는 단백질을 제대로 공급해주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에서 나오는 유익물질, 자 기억하십시오. 단세, 지방산, 숏체인 패티애시드. 자, 우리 몸에 지방산 두 개가 있어요. 단세 지방산이 있고 장세 지방산이 있는데 장세 지방산은 칼로리를 모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단세 지방산이 우리 몸속에 너무 많으면 살이 찐다는 거죠. 근데 단세 지방산은 근육으로 에너지를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우리 몸 굉장한 유익물질이거든요. 근데 단세 지방산이 언제 만들어지냐면요. 유산균이 식이섬유를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먹을 때 반드시 풍부한 식이섬유를 섭취해야 되고 플러스 알파에서 효과가 더 좋으려면 뭐가 또 같이 있어야 되죠? 하나, 물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산균, 식이섬유, 그 다음에 물의 삼총사가 만났을 때 우리 몸의 근육이 굉장히 잘 자라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의 공격에서 가장 취약한 조직 중에 하나가 장이죠. 왜 그러냐면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굉장히 많이 쓰면서 염증 물질과 굉장히 많이 싸우는 곳에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대장암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우리 몸이 장점막, 특히 대장 쪽에 염증이 굉장히 집중되고 가공식품 워낙 많이 먹고
맵고 짠 음식도 굉장히 많이 먹고 기름진 음식도 많이 먹잖아요. 그죠? 거기서 활성산소의 변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지금까지는 파이토케미칼을 먹을 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드셨을 거예요. 내가 이 파이토케미칼을 잘 섭취를 해야지 장점막에서 일어나는 활성산소의 공격을 막아서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하고 드셨을 건데, 이 활성산소가 장점막과 그리고 유익균도 공격을 합니다. 장점막과 장내 세균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파이토케미칼, 식물성 비타민, 천연 비타민을 섭취를 해서 이 부분을 막아줘야 된다는 거죠. 자, 활성산소는 제 강의를 계속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죠? 근데 오늘 아마 제 강의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니까 조금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활성산소는 좋은 산소예요? 나쁜 산소예요? 맞습니다. 좋기도 하지만 나쁘기도 하죠. 적당량 있을 때는 암세포, 세균,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걔들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 현대인은 활성산소가 너무 많은 환경이죠. 활성산소가 제일 대표적으로 자, 예를 들면 햇빛을 쬐도 자외선을 쬐도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엑스레이를 한번 찍을 때도 만들어지고요. 한자세로 오래 제가 한자세로 오늘 오래 있었네요. 한 44분 있었으니까 자, 손 털고 잼잼. 한자세로 오래 있는 게 굉장히 안 좋아요. 한자세로 오래 있기 때문에 혈액이 정체되는데 혈액의 흐름이 정체가 되면 이거를 무리하게 돌리려고 하다 보면 그때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한자세로 절대 오래 있는 건 안 좋습니다. 탈수 상태도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요. 자, 근데 활성산소는 이제 우리가 산소 찌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면 1%에서 3% 정도는 반드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금방 활성산소가 많아지는 스트레스풀한 환경이 되면 10%, 20%까지 만들어지는데 이 활성산소는 전자가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전자가 1개밖에, 1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세포로부터 자기를 빼앗아가지고 자기를 안정시키려고 해요. 얘가 적정량이 있을 때는 암세포, 그 다음에 세균 바이러스부터 공격을 하는데 이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어져요. 많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뭐를 건드리기 시작합니까?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자기 전자가 없으니까 야, 너 전자 줘. 뺐었어? 자기에게 집어넣는 거야. 자기는 안정시키는 거지. 다른 세포로부터 전자를 빼앗아서 자기를 안정시키는 과정, 환원. 건강한 세포는 전자를 뺏겼죠. 전자를 뺏기면서 산소를 받아요. 활성산소로부터. 산화된다고 그러죠. 그거를 바로 전자를 뺏기는 것을 산화. 그래서 전자를 뺏기면서 불안정해지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무슨 스트레스라고 하죠? 산화 스트레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이 오늘 아침에도 다 드셨을 겁니다. 활성산소가 건강한 세포로부터 전자를 빼앗아서 산화시키는 것, 산화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항산화 비타민을 드셨죠. 자, 항산화는 뭐냐 하면 활성산소가 건강한 세포로부터 전자를 빼앗기 전에 미리 전자를 줘가지고 얘가 빼앗을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산화를 막는 데서 항산화죠. 항산화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비타민 A, C, E. 우리 천연 비타민이 들어있는 거죠. 카로티노이드, 폴리페놀, 세레늄. 그래서 우리가 식물의 껍질에서 추출한, 그래서 우리가 채소나 과일을 먹을 때 껍질째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항산화 물질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파이토케미칼은 이 껍질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해충이나 새나 그 햇빛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파이토는 뭐냐면요. 파이토는 식물이란 뜻이에요. 케미칼은 생리 활성 물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생리 활성 물질인데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는 항산화 역할을 한다는 거죠. 활성산소가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지 않게 미리 포습하고 달래고 방어시키는 역할. 그래서 뭐에 가까우면 가까울 수 있냐? 천연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항산화력이 뛰어납니다. 자, 우리 파이토케미칼하고 같이 이제 작용하는 게 한계가 더 있는데, 자, 그러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는 것 같아도 생각보다 많이 안 먹습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요. 탄수화물은 그냥 어떻게 보면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제된 탄수화물은 그냥 포도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밥 한 번, 반찬 한 번, 밥 한 번, 반찬 한 번 이렇게 먹다 보니까 당뇨도 늘고 비만도 늘고 활성산소의 공격에도 취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드시자고요? 채소 한 번, 고기 한 번, 밥 한 번, 채소 한 번, 생선 한 번, 밥 한 번 이런 식으로 거꾸로 식사법 해주시자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산균, 식이섬유, 물이 만나면 단세지방산을 자형성시켜서 장도 좋게 하고. 자,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식이섬유, 아까 과일이나 채소에 뭐가 많이 들어있다고 했죠? 파이토케미칼. 그죠? 유산균은 유익균이 들어있죠. 어떻게 보면 장에 있는 장점막도 보호를 하면서 장내세균도 지켜주고 단세지방산이 아까 근육의 문을 연다고 했죠. 그래서 거꾸로 식사법을 하시면서 하루에 충분하게 수분 섭취를 하고 본인이 MI 하이드레이트, 내가 충분하게 수분이 공급되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본인의 소변 색깔을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무조건 8잔은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그리고 병원 나가기 전에, 집에서 나가기 전에 한 잔, 병원에 도착해서 한 잔, 그 다음에 오전 중에 진료하다가 나가서 한 잔, 그 다음에 오후에 한 잔, 그 다음에 병원에서 집에 가기 전에 한 잔, 6잔이죠. 그 다음에 집에 도착해서 한 잔, 그리고 9시 전에 한 잔 해서 반드시 8잔은 루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많이 먹다 보니까 좋은 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좀 많이 가게 되는데요. 저희 병원 같으면 제가 화장실이 한 층 아래에 있어요. 근데 계단을 제가 저번에 계산해 봤더니 한 40개가 되거든요. 근데 계단 올라올 때 그냥 단순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스텝을 조금 옆으로 밟으면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거 자체가 그냥 계단 왔다 갔다 하면서 100보 이상, 한 200보 정도 걷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 속에서 자꾸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이크로바이옴, 스트레스, 수면, 그러니까 우리 장하고 내 몸에 스트레스 받는 어떤 거하고 잠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깨지면 수면의 질도 안 좋아지고 또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지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안 좋아져요. 장이 나쁘신 분들은 이 장을 고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단세지방산, 식이섬유, 유산균을 잘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을 충분하게 주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운동입니다. 땀나고 숨찬 운동. 생각을 없애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해주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단어는 머릿속에 항상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장내축. 뇌장축. 장은 제2의 뇌이고 뇌는 제2의 장이다. 그래서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자, 보십시오. 장에서 이렇게 많은 호르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장에서 이렇게 많은 호르몬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뇌하수체 전엽하고 구엽에서 만들어지고 부신에서 만들어지지만 장에서 이 호르몬들의 어떤 기능에 연결에다가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래서 불안과 스트레스, 도파민, 세로토닌, 코티졸, DHEA, 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인슐린, 렙틴, 그렐린, GLP-1 같은 경우는 렙틴 같은, 그렐린 같은 경우는 장에서 나오는, GLP-1에서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고, 도파민, 세로토닌 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이 모든 호르몬들은 장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님들이 앞으로 100세까지 아까 제가 행복하고, 그 다음에 똑똑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려면 이 4가지 호르몬을 잘 유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은 뭐냐 하면, 나는 행복해. 나는 자존감이 있어. 그리고 나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이 음식을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어. 그리고 힘든 일이 있지만 나는 잠을 자야 돼. 이게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도파민은 뭐냐면 나는 이 일을 할 때 너무 즐거워. 나는 성공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물론 이제 도파민이 너무 강력한 사람은 너무 승부욕이 뛰어나고 이 승부욕이 또 도박이나 게임으로 많이 가게 되면 굉장히 불행한 영향을 줄 수가 있지만 그래서 또 이 도파민의 적정한 범위 내에서 조절해야 됩니다. 도파민이 다 떨어져 버리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해요. 도파민이 떨어져서 대표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파킨슨이죠.
가바하고 같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뭐냐면 집중력이에요. 전투력이에요. 누가 나를 때리려고 해. 그 맞받아 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내일 시험을 쳐. 집중해서 내가 에너지를 100% 내야 돼. 이게 노르에피네프린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이 너무 이렇게 드라이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드라이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바닥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균형을 잡아줘야 되고, 그래서 이 균형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가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바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증가될 겁니다.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제가 진료를 해보면 이유 없이 아프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다, 너무 지치고 뭔가 에너지가 없다, 그런 분들이 어떤 게 코티졸 번아웃이 있습니다. 이 코티졸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노르에피네프린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호르몬이거든요. 집중력 호르몬, 버틸 수 있는 호르몬인데 우리가 스트레스풀한 상황에 계속 오래 노출돼 버리면 아예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렇게 높이 이렇게 쭉 놓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걸 만들어주는 애가 이게 공급을 못하니까 쭉 떨어져 버립니다. 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회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기운이 안 나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그다음 혈압을 재보면 혈압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기립성 저혈압, 무기력, 집중력 감소, 오후만 되면 축 처집니다. 그래서 코티졸 번아웃, 이런 분들은 반드시 코티졸 번아웃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제가 살펴보면 그 아답토젠이라고 그러죠. 뭐 홍삼이라든지 뭐 아르기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먹으면 굉장히 도움을 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이 코티졸이 다시 생성이 되려면 잠을 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부심 피로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셧다운 되는 걸 살펴봤더니 스트레스가 많아도 잠을 하루에 5시간 자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잠을 안 자버리면 머릿속에서 코티졸을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루에 7시간 이상은 잠을 자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코티졸 번아웃을 막아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코티졸은 교감신경계가 너무 폭주하는 거거든요. 리더님들 교감신경계하고 부교감신경계는 아시죠? 교감신경계는 싸우는 신경계입니다. 달리는 신경계고, 부교감신경계는 안정시키고 나를 이렇게 조금 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맞아야 돼요. 부교감 신경계만 너무 많으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저 사람 의욕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교감신경계만 많으면 화를 많이 내고 저 사람 저러다가 쓰러질 것 같아.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부교감신경계가 너무 많아서 건강하게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사회적으로 인정은 못 받을지는 몰라도 건강을 잃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감신경계가 번아웃 됐을 때 굉장히 위험한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교감신경계를 잘 이렇게 도와주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몇 개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생각 중지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눈을 감아보시고, 물론 여기 주변에 우리 식물이 많으면 더 좋습니다. 그 집에 반드시 식물 같은 거 좀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톤치드가 들어오면 좋거든요. 눈을 감고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 그만. 자,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네, 너무 잘했습니다. 낮에 시간 날 때 이제 리더님들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눈 감고 뭐 지금 1000명 넘는 분들 제 강의 듣고 있지만 눈 감으면 그냥 머릿속에 생각이 아예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일을 하고 일정 속에서도 약간 머리가 이렇게 타버리지 않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머리를 비우셔야 돼요. 머리를 비우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지 100세까지 건강하게 내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각 중지훈련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가바는 아까 제가 봤을 때 에피네프린, 도파민, 그 다음에 코티졸, 세로토닌 이런 거에 균형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바의 주요 기능은 신경세포가 폭주하는 것을
발화를 억제시키는 거기 때문에 신체를 안정시키는 지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지금 가바를 이제 약재로 먹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영양제로 먹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 아닌데 글루타민이 가바의 재료거든요. 그래서 글루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루타민은 아마 지금 장누수정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아미노산이죠.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 그래서 몸속에서 만들어지지만 여러 가지 스트레스 불안 상황에서는 외부에서 조금 이제 공급해주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장점막, 글루타치온의 전구체, 글루타민, 뭐 알리신 뭐 그런 부분이죠. 그래. 그다음에 신장에서 산염기 평형 유지에 단백질 합성을 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글루타메이트하고 가바가 풍부한 음식 보시면 우리 니들이 다 건강하다고 알고 계신 거예요. 브로콜리 같은 것들. 그다음에 해조류 같은 것들. 시금치. 그다음에 버섯.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채소나 과일 같은 것들을 될 수 있으면 굉장히 풍부하게, 다양하게 드셔주시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날 드시는 채소나 과일이 아니고 조금 종류를 바꿔가면서 알러지만 없다면 다양하게 이제 먹어보는 게 굉장히 좋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머리를 비워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는데 스트레스 줄이는데 가장 좋은 거는 몸쓰기입니다. 자, 생활의 운동화. 저는 이제 제가 진료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환자를 진료하는 공간이지만 나를 또 진료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제가 하고 있는 운동 4가지 아시죠? 1시간에 한 번씩 손 털고 젠젠, 그리고 하루에 이거 300개씩.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냐. 스쿼트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하루에 300개를 반드시 하려고 하고요. 최근에 제가 또 같이 하고 있는 운동이 이 운동인데, 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손흥민 씨가 그 축구 시합하기 전에 미리 하는 거더라고요. 딱 여기에 허들 하나 있고, 이게 뭐냐면 사타구니, 고관절이죠. 고관절이 잘못하면 다치면 굉장히 그게 타격이 크거든요. 이렇게 해주면서 계속, 나중에 보세요. 손흥민 워크아웃 해가지고 워밍업 할 때 이걸 하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여성 리더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뭐예요? 팔굽혀기. 꼭 바닥에 대고 할 필요 없습니다. 어깨 근육, 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나중에 우리가 반찬 뚜껑을 못 단다, 캔 뚜껑을 못 단다, 그거는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죠. 끊임없이 전완근 근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루에 7,000보 이상 걸어야 되고요. 자, 멜라토닌이 굉장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황산화 호르몬 중에 하나다. 나이가 들어서, 자, 여기 상둥이를 보시면 한쪽 얼굴이 하얗고 주름살이 거의 없는 반면에 한 사람은 굉장히 주름살이 많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나이가 든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일란성 상둥이를 특정한 시점에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큰 차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성장 호르몬도 말씀드렸지만 멜라토닌 호르몬도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멜라토닌 호르몬 특히 호르몬이기 때문에 뇌세포를 자유자재로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 호르몬 자체가 치매가 오느냐, 치매를 예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낮 밤밤. 멜라토닌은 낮에 햇빛을 쬐을 때 만들어졌다가 밤에 빛이 하나도 없을 때 분비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도 이제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자, 이거 알죠? 스마트폰은 될 수 있으면 자기 침대 머리맡에 가져가지 마시고, 자, 저 멀리 그래도 한 2-3m 정도 거리를 두고 거기에 놓고 이제 밤에 잠을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자, 멜라토닌하고 세로토닌 분비. 아까 제가 가마하고도 조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체리, 부추, 바나나 이런 것. 밤에 잠이 안 온다. 근데 먹기는 좀 그렇다. 바나나나 체리 같은 거. 아니면 브로콜리 같은 거 조금 드시면 염분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좀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멜라토닌과 장을 살리는 신의 습관. 잠자기 전 3시간 이후부터는 물, 음식 아무것도 먹지 말고 잠자리에 걱정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잠이 안 온다. 물론 이제 수면제, 잠을 안 자서 너무 이게 며칠을 꼬박 세우는 것보다는 수면제 드시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수면제를 먼저 드시기 전에 멜라토닌 같은 그런 어떤 생체 리듬 호르몬 제를 좀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낮에는 빛을 쬐고 밤에는 빛과 소음을 완벽하게 제거하라.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나 남은 카드가 이제 성장 호르몬인데요. 저는 완경 건강의 버팀목이라고 보고,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저희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면 거짓말을 안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거짓말을 안 해요. 성장 호르몬이 풍부한 사람과 풍부하지 않은 사람은 얼굴에 바로 다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하는 거는 이 성장 호르몬이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요. 두 번째,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 그대로 이렇게 성장 호르몬에 반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생활 습관이 굉장히 좋은 사람은 성장 호르몬이 200, 300. 생활 습관이 굉장히 나쁘다. 50, 60밖에 안 되고 그게 얼굴에 다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완경기 이후에 성 호르몬을 대체하는데 성장 호르몬을 최대화시키는 SS, 센 원칙은 1번. 왜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면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은 공장이 같거든요. 라인이 같습니다. 근데 스트레스 없애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 같아요. 고민거리잖아요. 걱정이잖아요. 그게 있으면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털어놓으십시오. 물론 뒷담화 까는 사람한테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자기를 끝까지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실 사람한테 털어놓으시고, 두 번째 아까 깊은 잠을 자는 게 중요하고 밤에 빛을 끄고, 그 다음에 운동, 특히 허벅지 근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손허벅지 운동도 알려드렸고요. 단백질의 풍부한 섭취,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 재료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런 단백질을 풍부하게 드시는 게 좋은데 성장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운동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그림을 보십시오. 의자를 잡고 무릎을 모아서 자, 자기 가슴으로 끌어당깁니다. 올리면서 숨을 내쉬고 내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올리면서 숨을 내쉬고 내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올리면서 숨을 내쉬고 내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천천히 올릴 때 숨을 내쉬고 내릴 때 숨을 들이마시면 허벅지 근육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요. 미토콘드리아가 최대 부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젖산을 분비시켜서 성장 호르몬을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10번 하고 3초 쉬고 10번 하고 3초 쉬고 10번 하고 올렸다가 일단 바닥에는 발이 안 닿는 게 조금 낫겠죠. 너무 힘들면 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 하루에 30개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마음과 몸은 뇌와 장이라는 어떻게 뇌와 장이라는 걸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 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잘 하는 데 있어서는 바탕이 되는 호르몬은 우리 인생을 좀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만나고 웃고 앉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화면에 보이는 우리 아시는 리더님들한테 좀 마이크 잠시 좀 켜고 당신이 세상에서 음소거 좀 해제하시고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멋져 하고 한번 화면에 보이는 사람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멋져. 예. 순간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행복해집니다. 아시겠죠? 만나고 10피 10칭 하루에 10번 웃고 10번 칭찬하자. 자, 그래서 왕경기 어떻게 보면 120세 우리 황금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리더님들 이미 너무 잘 알고 하고 계시지만 오늘 계기로 해서 머슬 바이옴, 근육, 마이크로 바이옴, 그다음에 호르몬 잘 삼위체 시켜가지고 120세까지 건강하고 젊고 아름답게 그렇게 지내시는 우리 리더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우리 비 오고 뭐 천둥 치고 그런 식의 또 멋지게 따뜻하게 강의 잘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 명강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이 톡방에 몇 개의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예, 예. 음. 쉬어도 너의 피곤한 증상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거는, 호르몬, 특히 아까 코티졸, 그 번아웃 증상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육 관리,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특히 이제 수면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너무 힘들면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코티졸하고 DHEA를 조금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검사를 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이렇게 피곤하다고 하면 그것들이 좀 셧다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올려주는 어떤, 음식, 영양제들이 좀 있긴 있어요. 뭐 비타민 B라든지 어떤 분은 또 인삼을 먹어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정확한 일단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부신 피로 상태인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지 좀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일단 좀 적정하게 좀 운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면 관리에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를 들어보니 저한테 속하네, 소화도 안 되고 가스가 차면서 더부룩하네요. 아마 이거는 이제 장내 세균, 아까 시보라든지 리키거 신드롬, 장내 세균 가다 정식증에 의한 증상의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OR이 있죠. OR 중에서 핵심적인 것 중에 아까 유산균을 자기한테 맞는 걸 잘 선택해서 드시고 식이섬유, 수분 섭취를 원활하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좀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섭취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건강검진했는데 모두 정상인데 감마 GTP만 147, 이거 사실 우리가 60까지 정상이니까 조금 높게 나왔네요. 근데 감마 GTP는 살펴보면 그냥 이유 없이 계속 높은 분들이 있어요. OTPT는 40 이하라고 한다면 간이 그렇게 파괴된 건 아닌데 아마 감마 GTP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우리 몸에서 글루타치온 분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계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수면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약물, 먹고 있는 약이 조금 가했을 때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고, 뭐, 감마 GTP가 높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간 기능 검사를 반드시 하시고, 그런 분들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간 가족력이 있다고 한다면 초음파 같은 경우를 반드시 하시면서 간에 나쁜 일이 안 생기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작사 유튜브님이 종합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절대 먹지 말라고 오히려 더 빨리 죽는다는 연구. 근데 이런 연구결과는 뭐 메타분석이라는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너무 많은 영양제를 먹는다고 해서 빨리 죽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영양제를 너무 과다하게 복용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것, 건강관리를 안 하는 부분들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 한약사 유튜브님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조금 궁금하긴 한데, 뭐 한약을 드시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적정한, 요새 기능학은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자기 몸에 어떤 영양소가 부족했을 때, 신진대사라든지 어떤 영양학적인 퇴로가 문제가 되는지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별해가지고 드시면서,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자기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기가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든지 음식 섭취라든지 스트레스 조절은 전혀 하지 않고 영양제만 먹으면 된다. 건강기능식품만 먹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그게 건강을 망치는 길일 수가 있으니까 기본을 하시면서 자기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맞게끔 적정한 어떤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드시는 거는 오히려 건강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축성 위염은 사실은 이제 원인이 만약에 헬리코박터이면 헬리코박터를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한데 헬리코박터에 의한 게 아니면 50대가 지나면 절반 정도는 위축성 위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화가 너무 안 돼. 그래서 위축성 위염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지나친 약물이나 스트레스나 헬리코박터니까요. 그래서 소화를 잘 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소화를 잘 되게 하는 데는 소화효소라든지 비타민 C 같은 음식들이 중요할 수가 있고 장 건강을 또 잘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럼 비도 오고 태풍도 치는데 이제 건강 잘 지키는 리더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께 배운 머슬바이옴, 호르몬 건강 관련 내용 적극 실천하셔서 120세 건강시대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사님 명강의와 친절한 질의응답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강의에 대한 설문은요, 강의 안내 문전의 설문 링크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리고요. 11월에도 세컨 멜라니어를 위한 흥미있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리더님, 소비자분들 많이 초청해 주세요. 오늘 많은 분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